명륜진사갈비와 샤브올데이를 갖고 있는 명륜당 이야기를 일단 재무제표 봐도 대충 나옵니다. 더본코리아의 이슈들에 대해서 브랜드 수가 너무 많아요. 주류 대출이란 말 따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아니, 처음 들어봤어요. 없으시죠? 네. 술 대출? 진짜 무섭다. 아, 거의 소름 끼친다. 여기 지금 에어컨 너무 춥게 틀어놓은 거 아니죠? 이제 국내 프랜차이즈 좀 얘기를 해볼 건데요. 지금부터 좀 민감한 이야기들이 좀 시작이 됩니다. 저도 좀 심호흡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주제는 명륜진사갈비와 샤브올데이를 갖고 있는 명륜당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사실 프랜차이즈 이 브랜드로서는 최근 가장 성공한 프랜차이즈라 해도 과언이 아닌 회사들인데 대표님 입장에서는 조금 성공 비결로 보신 그런 포인트 같은 것들이 있으실까요? 경기가 안 좋으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부패를 더 많이 찾는다라는 거는 이제 일반적인 공식인데 그거 외에도 명륜진사갈비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때 돼지갈비가 폭락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해는 유지가 됐는데 그 이후로 돼지고기 가격이 지금 급상승하고 있거든요. 예, 최근에 정말 몇 달은 60매니시가 잘 아시겠지만 돼지고기가 정말 비싸졌는데 맞습니다. 이때 사실은 이걸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대부분 저희가 무한 리필집들은 네. 수요보다도 공급이 더 중요한 시장인 네,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맞습니다. 저 한참 연어 무한 리필집 많이 생겼을 때 네, 그때 네. 연어 가격이 폭락해가지고 진짜 저렴하게 들어올 땐 그러다 연어 가격이 다시 폭등하니까 바로 다 사라졌거든요. 결국은 공급이 더 중요한 시장. 그쵸. 근데 공급이라는 건 항상 불안정하기 때문에 가격 변동이 심하죠. 맞아요. 예, 이런 무한 리필집이 지속하기가 되게 어렵다. 재용님은 네. 이런 여기 명륜진사갈비나 샤브올데이 가보셨나요? 안 가봤죠. 여기는 딱 봐도 가속노화잖아요. 많이 먹으면 안 되거든요. 아유 얼마나 적게 사시려고. 그러면 제가 뭐 한 고등학생이나 됐으면 뭐 대학생이었으면 갔을 것 같은데 굳이 갈 이유를 못 찾겠더라고요. 저희 같은 사람이 가야 돈을 벌어주는 건데. 그쵸, 그쵸. 네. 조금 그쵸? 먹으니까. 예, 저는 조금 가서 먹고. 야채 먹거든요. 네. 저는 이제 안 남겨주려고 가봤거든요. 네. 샤브올데이는 좀 놀라긴 했던 것 같아요. 거기가 주말에 29,900원인데 평일에 더 싸요. 근데 굉장히 구색이 좀 많이 갖춰져 있더라고요. 뷔페도 있고 그래서 네네. 매장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쉽지 않을 것 같고 네. 본사는 어떤 이익을 여기서 가져가고 있을까요? 본사는 무조건 이익이죠. 왜냐하면 본사는 원가에 연동해서 이제 그 가맹점주들한테 판매 가격을 넘기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어차피 원가 플러스 알파. 왜냐하면 점주님들은 원가를 가격에 얹을 수 없지만 그러네요. 본사는 원가에 이제 가격을 얹을 수 있는 구조이니까 적자 볼 일 별로 없는 구조인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생각보다 샤브올데이 매출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매장은 그렇군요. 기본적으로 그 샤브올데이를 하려면 80평 이상이어야 되거든요. 네. 넓어야 돼요. 100평 정도 최소한은 갖춰야 되는데 근데 100평짜리에서 매출이 2억 원 남짓이거든요. 그럼 개당 점포에서 100평에서 2억 원은 되게 괜찮은 것 같지만 얘는 부패잖아요. 네, 원가율이 어마어마하게 무시하게 높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 영업이익을 만약에 내가 2, 3천만 원을 만든다 그래도 개설점 하나 개설하는데 10억 원을 쓴다면 사실 이 브랜드가 10년, 20년 가주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되게 이게 리스크가 큰 사업이다. 맞죠. 네. 들어보니까 이게 매장에서는 쉽지 않고 그런데 뭐 당연히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는 구조가 나오긴 하는데 네. 그 구조가 나오는 거에 얹어서 최근에 엄청 이슈가 됐던 게 네. 가맹점주들에게 고금리로 대출을 해줘서 네. 수익 모델을 가져갔다는 어떤 의혹 같은 게 있는 상황인데 네. 대부업 의혹에 대해서 살짝 구조적으로 설명을 해주신다면 일단 재무제표 봐도 대충 나옵니다. 대충 나오는 게 어떤 구조가 나오냐면 이제 참고로 이제 명륜당이라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게 명륜당이라는 회사고 이제 샤브올데이를 운영하고 있는 게 올데이 프레시라는 회사인데 올데이 프레시는 아직 재무제표 공시가 안 됩니다. 아마 내년에 될 것 같고 명륜당만 보면 이 회사가 참고로 매출액이 2023년에 무지하게 올라가거든요. 왜냐하면 2022, 23에는 827억 956억 정도의 매출액이 나오다가 2023년에 2,570억이 나와요. 갑자기 한 3배 가까이 매출이 뛰죠. 그래서 궁금했죠. 23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라고 이제 딱 찾아보니까 명륜당이 2023년에 원래 22년에 1년 내 신규 개점이 20개였던 회사가 2023년에 121개를 신규 개점을 합니다. 6배를 갑자기 그러니까 결국은 매출액이 확 늘어난 거는 개점을 무지막지하게 했기 때문에 한 건데 왜 그랬을까 찾아보니까 지금 이 회사가 2023년부터 갑자기 단기 차입금과 장기 대여금이 급증합니다. 그게 그게 뭘까요? 뭐냐면 차입금이라는 거는 본사가 은행이나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거예요. 네. 돈을 빌린 게 2023년에 외부 차입금이 한 400억 정도가 생기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생긴 돈으로 장기 대여금이 810억이 생겨요. 근데 810억이 대부분 다 특수 관계자에게 넘어갑니다. 특수 관계자라고 하면 나의 지분 관계가 있는 회사거나 나의 어떤 주주들과 지분 관계가 있는 회사들한테 넘어가는데요. 특수 관계자 내역을 쭉 보다 보면 대부업체 이름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즉 오너가 대부업체들을 굉장히 많이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삼성 엔젤 파트너스 네트워스 대부 벤처 무슨 대부에서 대부업체가 12개가 나옵니다. 지인도 아니고 자기 거예요, 심지어. 왜냐면 자기 거가 아니면 이렇게 특수관계자 그러네요. 주석에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제3자면 나오지 않거든요. 자기가 몇 퍼센트 지분 관계가 섞여 있기 때문에 대부업이 있는 건데, 근데 그 대부업체 근데 빌린 건 몇 퍼센트로 빌리냐 찾아보면 대략 금융기관으로부터 4에서 5%대로 빌려요. 금융기관 특히 산업은행이 가장 큰 문제인데 산업은행이 510억 원을 4%대 금리로 빌려줘요. 그래서 이번에 국정감사에도 산업은행 이슈가 많이 나왔는데 산업은행 510억을 2024년에 빌렸는데 그것의 대부분이 아니죠. 전부 다를 대부업체들한테 빌려줘요. 그럼 대부업체들은 이제 다시 점주들한테 빌려주는 구조인데 그 금리가 대략 10%대 중반이다. 그러니까 나는 4%에 빌려서 나와 관계가 매우 깊은 대부업체들 12곳한테 나눠서 송부를 하고 그 12개의 대부업체들은 10%대 이상의 높은 금리로 이제 점주들한테 빌려주는 구조니까 이것은 창조 경제인가? 자기 돈으로 해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거를 심지어 산업은행 돈을 빌려서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돈을 빌려주는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이슈가 이제 대부업법 위반이라고 나오는 이유가 보통 대부업법에서는 그 이제 돈을 빌려주는 대상자가 이제 객관적으로 어떤 상환 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돈을 고금리로 빌려주면 그건 법 위반이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빌려주는데 매장 하나 만드는데 막 10억 드니까 거의 뭐 그에 준하는 정도는 빌려줬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 빌리시는 점주님들이 10억 원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사실 빌려주면 안 되는 자산인데 그거를 굉장히 어떻게 보면 빌린 거에 플러스 10%의 이자를 더 얹어서 빌려주는 거니까 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아요. 확실히 의혹이나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네요. 그렇죠. 그러면 방금 이제 10억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명륜당 이런 브랜드들의 창업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대충 좀 추산을 해볼 수 있나요? 찾아보면은 이제 물론 이제 이거보다 많이 들 것 같긴 한데 일단 표준적으로 이제 언론이나 이런 보도 자료를 통해 나온 거 명륜지사갈비는 한 이제 40평에 한 2억 정도 든다고 하는데 사실 40평 매장 잘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샤브 올데이 같은 경우도 80평에 한 5억 4천 정도 든다고는 나와 있지만 그 외에 이제 부가적으로 드는 거 감안해 보면 사실 이거보다 더 든다고 봐야 된 것 같고요. 지금은 그마저도 더 들겠지만 어쨌든 일반적인 매장에 비해서는 확실히 창업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구조인 건 맞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드는 매장인데 가맹을 원하는 가맹점주들은 이 돈이 없으니까 그쵸. 그거를 원래는 포기해야 되는데 그냥 안 해야 그만인 건데 원래는 포기해야 되는데 사장님 근데 저희가 대부업체가 있거든요. 이거 지금 보시면 저 매장도 잘 되고 저 매장도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매장도 하기만 하면은 손님 저렇게 몰려올 겁니다. 근데 지금 금리가 지금 15%로 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되는 거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외부에서 봤을 때 이런 아까 말씀드린 이런 창조 XX 같은 이라고 뭐 약간 이런 이제 얘기를 들을 텐데 이거를 진행하시는 아마도 이제 회사나 대표님은 기본적으로 이제 유통 쪽에서 되게 잔뼈가 굵으신 분이고 그렇게 도덕적으로 크게 책임감을 느끼지 않고 하셨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왜 그러냐면 정말 F&B 업계에 안 좋은 관행인데 이게 기본적으로 거의 모든 개인 업장들이 이런 방식의 대출을 끼고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꼭 명륜이 아니더라도 다른 브랜드들도 자기가 개인적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다. 네, 그러니까 하다못해 주류 대출이라고 그 주류 대출이란 말 따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아니, 처음 들어봤어요. 없으시죠? 이 업계분이 아니셔서. 그 주류 업체를 저희가 고를 때 그건 거예요. A라는 업체, B라는 업체 이렇게 와서 저희한테 보통 이제 제시를 해요. 그러면 가격은 자기 나만대로 왔다 갔다 해. 그리고 너무 술 종류도 많고 복잡해. 그런데 보통 무슨 조건을 제시하냐면 사실 저희는 4천만 원까지 대출이 나옵니다. 저희는 1억 원까지 대출이 나옵니다. 우리 술을 골라주시면. 네, 우리 술을 골라주시면. 냉장고에 우리 술로 채워주시면. 그렇죠. 네. 어차피 근데 술은 똑같이 참이슬에서 나온 소주고 그쵸. 똑같은 처음처럼이고 뻔한 똑같은 술인데 두세 가지 안에 결정돼요. 유통사를 어디로 하냐에 따라서 그거를 돈을 빌려주는 경우
그거를 주류 대출이 주류를 다루는 업장에서 주류 대출 안 받으면 약간 바보 같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당연히 받으시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건데 왜 안 받냐? 네, 어차피 그리고, 들어온 술인데. 네, 그리고 주류 대출 말고도 제과 업체 같은 네. 경우도 그러면 이제 제과 제빵에 필요한 밀가루부터 네. 시작해서 버터부터 시작해서 이제 수많은 이제 네. 납품 유품들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전문으로 하시는 이제 유통업체에서 여기도 똑같이 빌려주세요. 밀가루 대출. 네, 밀가루 대출, 버터 대출. 뭐 이자는 어떻게? 이자가 계산이 보통 어떻게 되면 1년 무상. 1년 그리고 무상. 나서 그 다음부터는 12%. 고금리네. 그것도 고금리네요. 예. 근데 대부분 1년 안에 그러면 받은 다음에 1년만 내가 쓰고 갚지 뭐. 전세금 1년 받았다고 생각하지. 그치. 무상이니까 1년 연애하고 받아. 그렇게 생각하시겠다. 예, 그런데 예. 거의 90%는 못 갚는다. 그러면 생각보다 매출이 안 그다음부터는 나오니까. 이제 다 이게 이자가 되고 그다음부터는 내가 여기 이 업체를 바꾸고 싶어도 못 바꾸는 게 내가 여기한테 빌린 돈이 있는 거야. 그렇죠. 못 바꾸죠. 예, 그다음부터는 갑을 관계가 역전이 되는 거죠. 아. 이거의 피해가 단순히 금리가 높다라는 피해만 있는 게 아니고 뭐가 있냐면요. 실제로 이런 업체들을 통해서 이제 유제품부터 시작해서 각종 이제 식자재를 받잖아요. 네. 저희가 직접 거래해가지고서 받는 이제 비용에 비해서 적게는 20%, 단가가? 적게는 20%, 아. 많게는 30%. 그냥 갑이 돼 버리니까. 네. 아. 그러니까 뻔히 쿠팡에서 1,000원 주고 살 수 있는 거를 난 여기서 1,300원 주고 사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원가가 또 이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자는 이자대로 내야 되고. 그러니까 악순환이네요. 이 악순환이. 그래서 처음에 창업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돈 빌리시면 안 돼요. 아. 유통업체한테. 돈을 빌리는 순간 갑을 관계가 역전되어서 이익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다. 그렇죠. 이거 전혀 몰랐던 얘기예요. 무섭다. 네. 네. 이게 덫이 있네요. 창업하는 사람들에게는. 음.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남들 다 하는 건데. 남들 다 하는 거를 어. 우리가 직접 해서 우리가 먹지 뭐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그래서 들긴 하네요. 여기서 핵심은 그 남들 다 하는 그거 자체가 문제여서 음. 사실 술집 하나 특히 개인 술집 네. 프랜차이즈 보통 1억 원에서 1억 5천 정도면 되거든요. 근데 네, 창업비가. 예, 근데 주류 대출이 8천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럼 창업비가 별로 안 드네. 창업비 내 돈 5천만 원만 있어도 창업을 할 수 있는 거야. 네, 쉽게 그 창업하는 돈을 근데 은행에선 절대 안 빌려주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신용이 네, 없으니까. 신용이 없으니까. 너무 달콤할 것 같아요. 음. 1년 안에 무조건 갚을 수 있다 이런 기준으로 생각할 것 같아요. 그리고 평생 나는 이제 거의 30% 비싼 술을 받는 거야. 진짜 무섭다. 거의 남양 특집이에요 오늘. 소름 끼친다. 여기 지금 에어컨 너무 춥게 틀어놓은 거 아니죠 지금? 왜 이렇게 추워? 나 지금? 아니 어쩐지 저는 20대 젊은 창업인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어요. F&B에. 저게 저 인테리어가 저 돈이 있을 리가 없는데 이제야 좀 수수께끼가 풀리네요. 그거를 저희 처음에 가게 만들었을 때 네. 그거였어요. 지금 없어져서 대지상이라고 있었는데 요만한 진짜 구멍가게였어요. 네, 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이모님은 그래서 구멍가게를 운영해서 수익을 버시는 게 아니고 거기에 그냥 앉아서 자리 지키는 용으로 그냥 이제 담배나 이런 걸 좀 파시는 거고 네. 그 주류 연결을 해주셔서 이제 돈을 버는데 그래서 총판이고 총판. 대출 네. 총판이시구나. 대지 총판. 아. 네, 그래서 여기는 금이 얼마. 네. 그 어떻게 보면 얼마까지 대출 중개인이셨네. 빌려줘. 네, 그렇죠. 또 이제 이게 참 세상이라는 게 네. 업체만을 또 욕하기에는 네. 분명히 이 사정이 있긴 합니다. 네. 정말 많은 업체들이 돈을 못 갚고 이제 자기가 빌려준 가게들이 망하는 경우도 그렇죠.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는 받는 데서는 또 고금리를 받아야 되는 그렇지. 거야. 고금리를 받거나 내지는 마진을 많이 올려야만 그 못 갚는 것들을 메꿀 맞아요. 만한 수익이 나온다. 그러네요. 막 야반 도주하는 사람도 있고 하겠네요. 맞아요. 네, 예. 그럼요. 못 갚는 비율이 얼마나 높겠어요. 네네. 예. 네, 이렇게 명륜당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고 지금 또 대표님께서 주류 대출 얘기도 해주셨는데 이런 대출을 하면서까지 자영업도 하고 이렇게 매장들이 생겨나는 좀 근본적인 원인이 대체 어디에 있다고 좀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원인은 한국이 체면과 서열을 중시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내가 50대 은퇴를 했는데 내가 그때 누군가의 밑으로 들어가서 내가 식당에서 일하고 내가 경비를 일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부담스러워하세요. 정서적으로. 체면이 그만큼 중요한 네. 사회이기 때문에. 근데 뭐 해외에 보면 미국 같은 경우도 어쩔 수 없이 나이 들어서 은퇴하셨을 경우에 자신의 진로를 이제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2의 삶을 설계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왜냐면 스타벅스 가더라도 50대 점원들 정말 많으시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유독 없죠. 그러네요. 실제로 저희는 시니어 인턴을 뽑으려고 트라이를 정말 여러 번 했는데 지원자 자체가 없어요.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그때 그러면 선택의 옵션이 내가 사장님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창업이 그렇게 많은데 청년 창업으로 많은 게 아니거든요. 다 뭔가 중년 창업, 장년 창업인 것 같아서
사회적 문제라서 근데 뭔가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이 전체적으로 뜯어 고쳐야 되네요. 우리의 마음 전체를 뜯어 고쳐야 그쵸? 돼서 마음도 고쳐야 되고 그런 수요자 창업 프랜차이즈 수요자의 문제도 있고 공급업자들의 문제도 있는데 공급업자들은 다 그렇게 하니까 뭐 내가 왜 뭐 잘못한 거냐 남들 다 하는 건데 그래도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알게 됐잖아요. 아 이게 뭐 명륜당도 그렇고 다양한 기업들이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모든 사람이 알게 되면 저는 그것들은 요거는 앞으로 좀 정치와 규제로 조금 더 풀어봐야 되는 이슈일 것 같아요. 저것은 불공정해. 너무 가불관계가 너무 심하니까 피해 보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저거는 반칙이야. 지금까지는 사실 그 룰이 촘촘하지 않았고 룰이 잘 없었다라고 해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공정한 것인지에 대한 룰을 우리가 앞으로 좀 논의해야 되는 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굉장히 진지하게 우리 지금 백분 토론했어요 지금. 그러게요. 네. 이게 가장 진지한 에피소드가 될 것 같은 우리 지금 느낌이에요. MBC 가야 돼 지금. 네. 그러면 다음 진지하게 좀 알아볼 문제는 또 이제 막 입술이 파르르 떨기 시작하는데요. 네. 이번 여름을 어떻게 보면 가장 크게 이슈가 됐었던 네. 더본코리아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영님께서는 네. 더본코리아의 이런 어떤 일련의 이슈들에 대해서 뭐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뭐였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뭐 다른 방송에서도 언급했지만 너무 많아요. 브랜드 수가 너무 많아요. 하나의 회사가 취급하기에는 브랜드가 벌써 10매까지 되잖아요. 20개가 넘나? 20개 넘죠. 20개 넘죠. 네. 지금 너무 많아서 제 개수로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은 종류의 브랜드들이 있고 네. 그리고 그 브랜드에 비하면 그 브랜드를 연구하는 연구원 수가 브랜드 하나당 한 2명 정도? 그것도 적네요. 사원이랑 대리 하나 붙으면 이제 브랜드 하나 만들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왜냐면 근데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사실은 한두 명이 고민해서 레시피 만들고 운영 노하우 만들기 되게 쉽지 않잖아요.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가맹점주와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가 정말 어려웠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대부분의 이제 가맹점들이 백다방을 제외하고는 성장하는 브랜드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진짜 백다방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작년까지는 백보이 피자가 뭐 1년에 출점을 한 49개 정도 해서 백보이 피자가 좀 많이 왔지만 올해 들어서는 상반기 기준으로 출점보다 또 폐점이 또 더 많아졌어요. 백보이 피자도. 네. 그리고 뭐 그나마 좀 롤링 파스타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 이제 더본코리아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한신포차와 새마을식당은 폐점률이 매우 높아져서 점점 이제 소멸해 가고 있거든요. 백다방 하나 어떻게 보면 트렌드에 맞춰서 메가와 컴포즈가 끌어가고 있는 그 트렌드에 맞춘 백다방 하나를 제외하고는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을 만한 브랜드가 잘 안 보인다. 그게 이제 더본코리아의 가장 큰 문제인 거죠. 이거 봤을 때는 지금 더본코리아의 미래 상황도 네. 그렇게 좋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이세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브랜드를 할 수 있었느냐. 결국 대표님의 이미지 하나였거든요. 정말 수만 가지의 음식을 먹어보시고 다뤄보시고 할 수 있는 대표님의 어떤 이미지 플러스 저분은 그래도 가성비 있는 제품을 만드니까 가격은 조금 다른 브랜드보다 살짝 저렴하지만 먹을만 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들어왔겠지만 매장이 이미 3,000개가 넘어간 시점부터는 이게 본사 하나가 이게 저 정도 인력으로 이제 퀄리티 컨트롤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테니까 안 좋은 경험들이 계속 쌓이고 여기 가봤더니 옛날에 먹었던 새마을식당이랑 좀 다른데 옛날에 먹었던 한식포차랑 좀 다른데라는 사회적 경험들이 이제 점점 쌓이다 보니까 사실 가맹점은 또 이미지 장사이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이미지가 있어야 또 가맹점주도 오고 손님도 오는데 이미지가 이미 한풀 꺾인 상황에서 이거를 어떻게 턴어라운드 할 수 있을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하다. 맞습니다. 네. 이제 곧 흑백요리사 시즌 2도 방영이 되고 제가 알기로 정상적으로 출연하셨다고 들었는데 과연 또 여론이 어떻게 될지 되게 궁금해지네요. 그쵸. 그냥 모쪼록 이 점주님들은 좀 피해를 덜 보셨으면 맞아요. 좋겠는데요.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너무 네, 어려운 좀 얘기 무거운 많이 얘기들을 했죠. 많이 했는데 네. 좀 괜찮은 회사를 좀 하나 추천해 줄 수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못 찾긴 하겠어요. 왜냐면 이제 그나마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회사가 이제 이삭토스트이긴 하거든요. 네. 네, 주식회사 이삭이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제 2024년에 매출액 560억에 영업이익 55억 정도를 남겨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뭐 이렇게 막 엄청나게 우리가 봤던 다른 가맹점 본사에 비해서 영업이익률을 막 30-40% 남기고 있지 않고 그냥 따박따박 매출액 500억, 영업이익 50억 정도를 매년 남기면서 지금 벌써 21년째 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일단 프랜차이즈가 20년을 했다는 거는
그래도 이제 치고 빠지는 업종은 일단 아니라는 거고. 그렇죠. 저도 대학생 때 벌써 대학생이 벌써 20년 전인데 그때 대학생 먹었죠. 때 열심히 맞아요. 먹거든요. 지금도 이삭토스는 제가 주기적으로 먹어요. 그런 거 보면은 굉장히 이제 괜찮은 브랜드인데 내가 좀 아쉬운 거는 약간 트렌드가 이제 더 이상 좀 멀어져서 그런 건지 2024년부터는 이제 개점 수보다는 해지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1년에 개점을 18개를 했는데 해지를 41개를 했거든요. 약간 이게 어떤 퀄리티의 문제인지 트렌드의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이제 지속 가능성에 약간 의문이 생기긴 했다. 왜냐하면 총 매장 수가 줄고 있으니까. 그러네요. 네, 그런 점이 조금 고민스럽긴 합니다. 그 외에도 뭐 폐점률이 낮기로 유명한 회사 중에 하나가 이제 교촌. 네, 저도 들어봤습니다. 네, 교촌 치킨도 폐점률이 낮긴 한데 여기도 이제 2024년 또 폐점률 또 올라갔거든요. 사실 이삭토스 같은 경우는 충분히 네, 브랜딩을 약간만 손보면 맞아요. 될 것 같은데 맞아요. 정말 아쉬워요. 안 변해요. 네, 너무 안 변하고 인테리어도 그대로고 네, 그런데 이삭토스가 사실 지금의 수익률을 건너뛰고 여기서 점포를 확장시키려면 적어도 점심까지는 팔아야 돼요. 지금 아침밖에 안 팔리기 때문에 그치. 그 시간대만 매출이 몰려서는 결국 소화낼 수 있는 매출이 한계가 있거든요. 맞네요. 또 한 끼로 치기에는 좀 애매해요. 맞아요. 양이 또 한 끼로 치기엔 또 애매해서. 그리고 배달 최소 금액이 이삭토스가 아무리 적게 잡으려도 10,000원 이상은 잡아야 되는데 네. 그럼 이제 3개 이상 토스트 시켜야 돼요. 맞아요. 2개로도 안 돼요. 네, 2개는 안 돼요. 이삭 버거가 나오면 네.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는 너무 좋기 때문에 네. 해자로운 버거 가성비가 괜찮아 네. 이렇게 되면은 그런 브랜드가 지금 여기서 컨텐츠 점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또 그런 이슈도 있긴 한 게 또 이삭 토스트가 20년이나 되다 보니까 점주님들이 또 연세가 또 많으세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갑자기 버거 만들려고 그러면은 이거 또 갑자기 또 쉽진 않겠다 이런 생각도 같이 그렇긴 들긴 하네요. 하네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네, 그러면 이야기를 종합하는 질문을 던지려고 해요. 지금까지 어려운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대안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결국은 좁은 시장에 많은 사업자들이 몰려서 네. 여기서 뺏고 뺏기는 경쟁을 하다 보니까 내수는 사실은 고정돼 있거든요. 아무리 음식이 발달했다고 해서 하루에 4-5개 먹진 않거든요. 외부로 나가서 더 큰 시장으로 진출하게 되면 그러면 훨씬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제가 작년에도 이제 K푸드 이제 미국 이제 홍보대사 이런 걸로 이제 뉴욕에 가서 이제 활동도 하고 그랬었는데 진짜 관심이 많으세요. 네, 저희만 하더라도 지금 해외 곳곳의 바이어들이 이제 저희 브랜드를 해외로 가져가고 싶다라는 이제 그 니즈들 가지고 계신 바이어들이 한 달에만 거의 20차례는 방문을 하시거든요. 진짜 그것만 많이 전담하는 부서가 따로 있을 정도예요. 와.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암스테르담을 갔었는데 이제 너무 짜증났던 게 네. 암스테르담에 유명한 한식집이 3개가 있는데 네. 근데 그 3개가 다 중국 사람이 운영하는 가면은 그래서 자존심 상해. 한국말 네. 한글이긴 한데 한국말이 아닌 막 글자 써 있고요. 그러니까 너무 사람이 근데 많이 몰려요. 그러니까 K푸드 한국 음식 먹고 싶어. 근데 없어.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 하는데 그 사람을 욕할 건 아니지만은 네. 진짜 한국 음식이 제대로 된 왜냐면 가서 음식 먹으면 이건 한국 음식도 아니고 중국 음식도 아니고 뭐야 그렇겠죠. 약간 이렇게 그렇겠죠.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알 수 있는 것들이 정말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다만 진출하실 때 그것만 왜 진출을 못 하시냐면 성질이 급해서 못해요. 답답해. 1년 걸려. 아니 매장 내가 지금 했는데 네. 해외에서 만들려면 네. 더 걸리거든요. 네. 한 2년 걸리는데 네. 그냥 원래 그러려니 하고 마음을 비워야 되는데 네. 그게 아니고 우리 왜 3월에 지금 시작했는데 왜 5월인데 아직 매장 오픈 못했어? 5월이면 아직 그건 거예요. 집주인이랑 월세 협상만 3-4달 걸려요. 그렇군요. 렌트 서울 왔다 네. 갔다 아무도 안 급해 거기서. 그래서 그것만 마음을 놓으시고 편하게 이렇게 하시면 된다. 좋습니다. 네. 진짜 좀 많이 뻗어나가서 막 외국에서도 막 우리나라 브랜드들을 많이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막 재무제표에서도 네. 해외 매출 착착 꽂히고 막.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이번에는 반대로 가맹점주 입장에서의 대안도 궁금한데요. 프랜차이즈를 결국 안 하는 것만이 답일까요?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야 된다면 네. 네. 뭐 예를 들어 네. 재무제표에 이런 걸 확인해라. 딱 정리해서 말하면은 이제 본사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지점이 거의 없는 프랜차이즈는 무조건 피하라. 그건 꼭 네. 피해야죠. 결국은 리스크가 본사에는 전혀 없고 전부 다 가맹점한테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 점포가 근데 많게는 30-40%까지 있어. 그 얘기는 진짜로 돈이 되기 때문에 이걸 만든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가령 저희가 전라도에 아예 지부가 없어. 그런데 광주에서 우리 매장을 하고 싶다라고 이제 연락이 주면 그러면 그거는 이제 고려해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직원이 갈 수는 광주에 없으니까. 나한테 이제 이걸 주면 내가 여기서 광주에서 브랜드를 내가 열심히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가 아니고 상대가 영업을 하고 있잖아요. 네. 우리 거 제발 해줘라고 영업을 하고 있으면 사실은 결국은 그렇게 좋은 상품이면 네가 하지 왜 내가 나한테 기회를 줘. 보통 프랜차이즈가 막 창업 설명회 해가지고 막 200명 모아놓고 막 우리는 얼마 벌고요, 얼마 투자하시면 되고 보통 그런 식으로 영업하시잖아요. 예. 나한테 달콤하게 접근하는 쪽보다는 나한테 차갑게 대하는 나쁜 프랜차이즈를 오히려 좋아하셔라.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예. 차가운 프랜차이즈. 나한테 적극적으로 구애하는 사람한테 꿀리지 마시고 내가 좋아하실 분을 찾아가라. 진짜 꿀팁이다. 네, 이거야말로 정말 중요하네요. 네. 그러면 비주류 경제학 프랜차이즈 편 글로우서울 유정수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제 마무리 질문 던져보려고 합니다. 그 어느 나라보다 외식 자영업 트렌드가 빨리 변하는 나라가 한국인데 그런 시장에서 대표님이 가시려는 방향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몽상적으로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매우 날카롭게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글로우서울은 그동안 매우 팬시하고 인스타그램업을 하고 그러면서 대신에 가격도 높고 이런 이제 브랜드를 위주로 만들어 왔었어요. 네. 그런데 글로서울조차 지금 3년 전부터 점점 가격을 낮추고 폼을 낮추면서 가성비 브랜드로 신규 브랜드들은 계속 그런 브랜드만 만들고 있어요. 네, 시장의 흐름이 많이 바뀌었다. 럼베의 이제 어마어마한 성공이 많은 브랜드들한테 사실 안 좋은 교훈을 오히려 준 것 같아요.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예, 그러니까 그거는 대 SNS 시대에 거의 종점에 있었던 브랜드라고 생각해요. 이 이후로 아마 제2의 럼베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인스타그램으로 이게 뭔가 이렇게 레버리지 하려고 하지 말아라. 네네. 이제 저성장 국면에서는 가성비가 앞으로의 그렇죠. 테마일 것이다. 지금 시장에 진출하신 분들은 이거를 꼭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소비문화 이면의 경제 이야기 비주류 경제학 글로우서울 유정수 대표님과 이종혁 회사님과 프랜차이즈 얘기 나눠봤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